2012년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몹쓸 짓을 해버린 썩어빠진 30살의 검사 전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2년) 당시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로스쿨 출신 일기가 임용되는 시기, 그중 서울대학교와 한양대 로스쿨을 거친 당시 나이 30살의 전 씨가 6개월간의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2012년 10월 초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중순, 전 검사에게 초임 검사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한 건의 절도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송치된 상습 절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43세의 평범한 주부이자 세 아이의 엄마였던 한 씨. 그녀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 신발, 시계 등의 도난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뒤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씨는 가정사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충동 조절장애로 인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1월 초 한 씨에게는 마트 측으로부터 450만 원의 배상 요구가 날아왔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마트 측의 배상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한 한 씨는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한 씨를 만난 변호사는 불안정해 보이는 한 씨에게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녹음을 하라는 조언을 했고, 이에 한 씨는 조사 도중 휴대폰은 수사관에게 들킬 수가 있어 숨길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밤 10시경 서울 동부지검 담당이던 전 검사가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할 게 있으니 토요일 오후 자신의 검사실로 나오라는 말을 했다.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씨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향했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는 근무자가 거의 없었던 상황. 정막이 흐르는 조사실에는 몰래 녹음기를 켜둔 피의자 한 씨와 전 검사 둘만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오후 3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전 검사는 한 씨의 절도 혐의를 추궁하며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이에 한 씨는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울면서 매달렸다. 그런데 이때 냉랭하던 전 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달랬고, 직후 위로를 핑계로 어깨 등에 몸을 토닥이기 시작했는데,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위로를 가져간 전 검사의 손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 급기야 한 씨를 끌어안고 온몸을 더듬었으며, 이에 당황한 한 씨가 손길을 뿌리치고 조사실과 붙어있는 안쪽 휴게실 쪽으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전 검사가 쫓아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기어코 한 씨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 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을 하지 못했고, 상황이 끝난 직후 전 검사는 옷을 추스르며 한 씨에게 오늘 일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봐주고 싶어도 부장검사 결재가 안 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뒤 한 씨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경 여전히 자신의 구속 여부에 초조해 있던 한 씨가 검사실의 일반 전화로 연락을 취했고, 지금 들어오라는 전 검사의 말에 서울 동부지검으로 향했으나 5분 뒤 전 검사가 한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퇴근할 것이니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보자는 말을 하게 된다. 얼마 후 구의역 1번 출구 앞, 전 검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 한 씨를 차에 태웠는데, 차에 올라탄 한 씨는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전 검사의 속셈은 달랐다.
전 검사는 비좁은 차 안에서 한 씨의 머리를 누르며 그 짓을 강요. 그러다 밤 9시경 전 검사는 왕십리 인근의 한 모텔로 차를 몰고 가 한 씨에게 한 차례 더 몹쓸 짓을 했고, 관계 직후에는 한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과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 그렇게 현직 검사에게 2차례나 몹쓸 짓을 당한 한 씨는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주일 뒤 녹음기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기관을 찾아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녹음 파일 속 진실은 참혹했는데 파일 속 전 검사는 절도 사건을 추궁하며 구속을 운운했고, 피의자인 한 씨를 자기야라고 불렀으며 또한 관계 전후로 부적절한 말들을 했었다. 이를 들은 한 씨의 변호인은 즉각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이 사실을 제보하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렇게 제보를 접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발칵 뒤집혔고, 11월 22일 세간에 이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전 검사 측은 녹취록이 버젓이 있음에도 강제성은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관계 이후 한 씨가 변호인을 선임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 한 씨가 먼저 나에게 달려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몹쓸 짓을 해버린 초유의 사건.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서울 동부지검장이던 석동현이 사임을 발표했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또한 조속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및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전 검사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해임되었으며 법의 판단을 앞두었는데, 재판 중 전 씨는 과거의 발언과는 달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것 같다. 이번 일로 가족과 직장, 동료 모두를 잃었다. 고통 속에서 살겠다는 말을 전했다.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2013년 4월 열린 1심 재판.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수수. 1심은 법리적으로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충분히 인정. 전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으며, 또한 이러한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불구속 상태이던 전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전 씨는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013년 11월 열린 2심과 2014년 열린 대법원 재판 역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2012년 사건이니 전 씨는 벌써 출소했고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